혜진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꿈꾸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영숙은 혜진을 보는 순간부터 못마땅해 했죠. 영숙은 아들 정태현이 대기업에 다니는 만큼 더 좋은 집안의 며느리를 드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태연은 혜진의 순수함과 다정함에 반해 결혼을 서둘렀고 영숙은 마지못해 동의했던 겁니다. 혜진아, 이 빨래는 왜 이렇게 했니?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침부터 빨래, 청소, 요리까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데도 영숙은 늘 트집을 잡았습니다. 혜진이 무엇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죠. 태연은 그런 상황을 보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편을 들며 혜진을 나무랐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좀 더 노력해. 태연의 말에 혜진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결혼 전 그토록 다정하던 태연은 온데간데없고 매일 밤 늦게 들어와 술 냄새를 풍기는 남편만 남았습니다. 혜진은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진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 기대했죠. 태연도 기뻐했고 영숙도 잠시나마 혜진을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혜진의 뱃속 아이가 커갈수록 영숙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앉는 자세가 그게 뭐니? 우리 손주에게 안 좋아. 음식은 이렇게 먹어야지. 저렇게 먹으면 아이가 이상하게 태어난다니까? 혜진은 10달을 고통 속에서 버텼습니다. 마침내 아들을 낳았을 때 그녀는 이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혜진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죠. 아이가 태어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윤우는 또래 아이들과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늦고 눈맞춤을 피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했죠. 병원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혜진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피가 이상한 거야. 우리 집안에는 이런 애가 없었어. 영숙은 윤우의 진단 결과를 듣자마자 혜진을 몰아세웠습니다. 마치 혜진이 저지른 죄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태연도 달라졌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에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아이 맞아? 너 혹시... 태연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혜진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죠. 자신의 정절을 의심하는 남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영숙은 윤우를 돌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방에 가두고 이 집안의 망신이라며 소리를 질렀죠. 태연은 점점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술에 취해 돌아올 때면 혜진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시련을 줬어? 다른 집 애들은 다 멀쩡한데. 혜진은 남편의 폭언을 견디며 윤우를 지켰습니다. 아이를 위해 병원도 다니고 치료법도 찾아보았죠. 하지만 영숙과 태연은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치료비를 아깝다며 혜진을 질책했습니다. 돈만 쓰고 나아질 기미도 없는데 뭐하러 그러니? 차라리 보육원에 보내. 영숙의 말에 혜진은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손주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다니요. 더 충격적인 것은 태연도 어머니의 의견에 동조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이 애가 있으면 우리 인생이 망가져. 내가 데리고 나가든지 아니면 시설에 보내든지 결정해. 혜진은 남편의 말에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윤우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세상에 자신과 윤우만 남은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왔죠.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윤우는 그녀의 전부였으니까요. 영숙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 잠시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영숙은 윤우를 데리고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이웃의 연락을 받고 혜진이 급히 달려가 아이를 되찾을 수 있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혜진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태연의 분노였습니다.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우리 다 너 때문에 미치겠다고. 태연의 손이 혜진의 뺨을 향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아내에게 손을 들었죠. 혜진은 충격에 떨었지만 윤우를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웠습니다. 윤우는 우리 아이야.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있어? 그날 이후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영숙은 혜진과 윤우에게 밥조차 주지 않았고 태연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혜진은 친정의 도움을 청했지만 이미 노쇠한 부모님은 그녀를 도울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태연은 가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혜진과 윤우를 내쫓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태연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혼하겠어. 내가 나가야 우리 집안이 산다. 영숙은 이웃들에게까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불구의 엄마 재수없는 여자라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죠. 혜진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윤우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작은 가방에 담긴 옷가지와 얼마 안 되는 돈뿐이었죠. 혜진과 윤우는 찜질방, 고시원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생활했지만 윤우를 돌봐야 했기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자폐아를 데리고 다니는 혜진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고 때로는 노골적인 차별을 했죠. 그럼에도 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우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살아남기로 결심했으니까요. 혜진은 알았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자신과 윤우밖에 없다는 것을요. 버스를 타고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6살이 된 윤우는 버스 안의 광고판에 있는 숫자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갑자기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8, 92, 146, 234. 혜진은 처음에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광고판을 자세히 보니 주식 차트였고 윤우가 말한 숫자들은 그래프의 상승 패턴을 정확히 예측한 값이었습니다. 혜진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윤우야, 이걸 어떻게 알았어? 윤우는 대답 대신 계속해서 숫자를 읊었습니다. 혜진은 그날부터 윤우의 특별한 능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폐가 가져온 제약도 있었지만 동시에 놀라운 재능도 있었던 겁니다. 혜진은 도서관에서 주식과 투자에 관한 책을 빌려 공부했습니다. 윤우의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 여러 차트와 숫자들을 보여주었고 윤우는 놀라운 정확도로 패턴을 예측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의 변동성에 대한 윤우의 직관은 거의 마법 같았습니다. 이거 혹시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 혜진은 용기를 내어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작은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지만 윤우의 예측을 따라가며 조금씩 수익을 내기 시작했죠.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또 무슨 사고 치는 거야? 그 돈으로 애나 제대로 키워. 친정 식구들조차 혜진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윤우와 함께 매일 밤 차트를 분석하고 조금씩 투자 금액을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큰 수익을 올렸을 때 혜진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윤우야, 우리가 해냈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혜진은 윤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눈맞춤을 피했지만 작은 미소를 지었죠. 그것만으로도 혜진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윤우는 15살이 되었습니다. 혜진과 윤우의 투자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 그들은 이제 고급 아파트에 살며 경제적 여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윤우는 여전히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숫자와 패턴을 다루는 능력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혜진은 윤우의 재능을 살려 본격적으로
투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윤우자산운용이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혜진은 뛰어난 경영자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자폐아 아들을 키우는 싱글맘이라는 사실은 이제 약점이 아닌 강점이 되었습니다. 혜진 씨의 스토리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성공을 이루셨나요? 비즈니스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건 윤우 덕분이에요. 제가 한 일은 그저 아이의 재능을 믿고 지지해 준 것뿐입니다. 하지만 혜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태연과 영숙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들에게 버림받았던 그날의 고통이 때때로 그녀를 괴롭혔죠. 혜진은 겉으로는 강인해 보였지만 밤이면 여전히 그날의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연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파산했고 영숙은 중병에 걸려 요양원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혜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 슬픔, 아니면 연민? 그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윤우가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윤우는 조금씩 감정 표현도 늘었고 혜진의 기분을 읽는 능력도 생겼습니다. 혜진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나서. 혜진은 그들의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 그녀에게는 윤우와 함께하는 미래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혜진에게 또 다른 전환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이 흐른 어느 날 혜진의 사무실로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들어 초라해진 태연과 지팡이에 의지한 영숙이었습니다. 혜진은 그들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혜진아, 오랜만이구나. 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때 당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초라한 중년 남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도 예전의 위압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혜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에서 그녀는 더 이상 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이자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강인한 여성이었죠. 우리 도움이 필요해. 모든 걸 잃었어. 사업도 망하고 어머니는 병원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야. 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영숙도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 윤우, 보고 싶구나. 할머니가 많이 미안해. 혜진은 그들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가족이니까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우리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태연의 말에 혜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라고요? 그들이 혜진과 윤우를 내쫓았을 때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윤우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26살이 된 윤우는 여전히 자폐 증상이 있었지만 훌륭한 투자 분석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태연과 영숙을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혜진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우야, 아빠야, 기억나니? 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 안 나요. 제 아버지는 없어요. 그 말에 태연과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혜진은 마음속으로 깊은 감정이 일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수의 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윤우가 맞네요. 당신들은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버렸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가족이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요? 태영과 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지만 혜진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혜진아,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때는 어리석었어. 태연이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혜진은 그를 막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난 이미 당신들을 용서했으니까요. 하지만 용서가 도움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혜진의 말에 영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니? 거리에 나앉으라고? 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동시에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작은 지원은 해드릴게요. 하지만 우리 삶에 끼어들지는 마세요. 우리는 이제 다른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혜진은 비서를 불러 간단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태영과 영숙에게 최소한의 생활비와 영숙의 병원비를 지원하되 그들과의 접촉은 최소화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냥 가시든지. 태영과 영숙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숙이고 혜진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들이 사무실을 떠난 후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동안 상상해왔던 복수의 순간은 이렇게 허무하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윤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혜진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이제 정말 괜찮아.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자. 혜진은 윤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혜진은 태영과 영숙이 지내는 작은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혜진의 지원으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었고 영숙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도착했을 때 그들의 표정은 놀라움과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웬일이야?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윤우가 당신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대요. 그 말에 태연과 영숙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혜진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윤우는 그저 자신을 버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을 뿐입니다. 잠시 후 윤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태영과 영숙을 차분하게 관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우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감정 표현이 서툴렀지만 이제는 기본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은 가능했습니다. 윤우야, 많이 컸구나. 영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태연도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우는 그들의 반응을 관찰하더니 혜진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이제 가도 될까요? 제가 알고 싶었던 건 다 봤어요. 윤우의 말에 태연과 영숙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윤우는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혜진은 남겨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해하셨나요? 윤우에게 당신들은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당신들 없이도 충분히 행복해요. 혜진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약속한 지원은 계속할 겁니다. 다만 우리 삶에 간섭하지 않는 조건으로요. 혜진은 차분하게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영과 영숙은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윤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버린 거예요? 혜진은 아들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랬어. 하지만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어. 그들이 우리의 가치를 몰랐던 거지. 윤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그들은 숫자를 읽지 못했나 봐요. 패턴을 보지 못했어요. 세월이 흐르고 혜진의 회사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윤우는 투자 분야의 전문가로 자리 잡았고 비슷한 특성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재단도 설립했습니다. 태영과 영숙과의 만남은 그들에게 더 이상 상처가 아닌 완전한 해방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혜진은 종종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태영과 영숙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성공과 행복이 있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잔인한 선택이 혜진과 윤우에게 자유와 성공의 길을 열어준 셈이었죠. 인생은 참 이상한 패턴을 그리는 것 같아.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윤우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네, 엄마. 하지만 우리는 그 패턴을 읽을 수 있잖아요. 혜진은 아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버림받음으로 시작했지만 사랑과 성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복수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돌게요.